블루베리가 피를 묽게 만든다? 약 먹는 분이라면 이 체크리스트만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피가 묽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와파린이나 혈액 응고 방지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블루베리가 오히려 약효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피를 묽게 한다면서 약효를 방해한다고요? 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정보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세요. 오늘은 약 드시는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식단, 궁합표와 함께 먹기 전 딱 30초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3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정보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블루베리와 혈액의 관계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인터넷에서 블루베리가 천연 혈액 희석제라는 말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말이 나온 이유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정확한 수치예요. 블루베리 반 컵, 그러니까 대략 80g 정도에는 비타민 K가 약 14마이크로그램 들어있어요. 이게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비교해 볼게요. 시금치 한 컵에는 비타민 K가 무려 145마이크로그램, 케일 한 컵에는 113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블루베리의 14마이크로그램은 이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이죠. 그럼 블루베리가 혈액을 묽게 만든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실제로 혈소판 응집을 약간 억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의학적 혈액 희석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와파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블루베리의 혈액 희석 효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일관성이에요. 와파린은 비타민 K와 경쟁 관계에 있어요. 비타민 K가 갑자기 많아지면 와파린의 효과가 떨어지고 갑자기 적어지면 와파린의 효과가 너무 강해져요. 그래서 블루베리든 시금치든 중요한 건 매일 비슷한 양을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평소에 블루베리를 안 드시다가 갑자기 몸에 좋다더라 해서 하루에 한 컵씩 먹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분의 INR 수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평소에 매일 블루베리 반 컵씩 드시던 분이 갑자기 끊으면 INR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블루베리가 천연 혈액 희석제다라는 말은 과장이에요. 와파린 복용자에게는 블루베리의 혈액 희석 효과보다는 비타민 K 함량의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약물별로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일관성입니다. 비타민 K가 많은 음식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매일 비슷한 양을 드세요. 시금치를 좋아하신다면 매일 같은 양만큼, 브로콜리를 좋아하신다면 매일 같은 양만큼 드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비타민 K가 많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컵 기준으로 비타민 K가 10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있는 음식들이에요. 잎채소류는 시금치 145마이크로그램, 케일 113마이크로그램, 콜라드 그린 836마이크로그램, 순무잎 138마이크로그램이에요. 브로콜리는 220마이크로그램, 방울 양배추는 218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크랜베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크랜베리가 와파린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는 경고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2013년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크랜베리 주스나 크랜베리 보충제가 와파린의 INR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했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크랜베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랜베리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INR 수치를 더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신세대 항응고제인 DOAC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픽사반, 리바록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같은 약들이에요. DOAC의 장점은 음식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와파린처럼 비타민 K 함량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특히 주의해야 할 건 CYP3A사라는 효소와 P-당단백질이라는 수송체에 영향을 주는 음식이나 보충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세인트 존스워트예요. 이건 우울증이나 불안감에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DOAC 복용자는 절대 피해야 해요. 세인트 존스워트가 CYP3A사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DOAC의 혈중 농도를 뚝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럼 혈전 위험이 높아져요.
자몽은 어떨까요? 자몽은 반대로 CYP3A4 효소를 억제해요. 그래서 DOAC의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자몽 한 개 정도는 크게 문제 없어요. 문제는 자몽 주스를 하루에 여러 잔 마신다든지 자몽 농축액을 드신다든지 할 때예요. 실제로 2019년 연구를 보면 자몽 주스 240ml를 하루에 3번, 3일 동안 마신 사람들에게서 리바록사반의 혈중 농도가 약 20%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출혈 위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이제 보충제 얘기를 해볼게요. 특히 오메가3, 비타민 E, 징고빌로바 같은 것들이요. 오메가3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오메가3가 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2018년 대규모 메타 분석을 보면 일반적인 용량의 오메가3 보충제는 출혈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루에 4g 이상의 고용량 EPA나 정제된 EPA 보충제를 드실 때는 좀 더 신중해야 해요. 실제로 REDUC-IT 연구에서는 고용량 EPA를 복용한 그룹에서 출혈 위험이 약간 증가했거든요. 비타민 E는 어떨까요? 하루에 400IU 이상의 고용량. 비타민 E는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800IU 이상은 더 조심해야 하고요. 징고빌로바도 마찬가지예요. 징고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커서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봐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보충제들을 무조건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거나 복용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메가3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하루 1-2g 정도의 일반 용량으로 시작하시고 정기 검진 때 출혈 관련 수치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INR이나 PT, 어PTT 같은 수치들 말이에요. 이제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당뇨약과 음식의 궁합도 생각보다 복잡해요. 먼저 메트포르민부터 볼게요.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1차 치료제로 정말 많이 처방되는 약이에요. 그런데 자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몽이 메트포르민의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2020년 발표된 연구를 보면 건강한 성인들이 메트포르민과 함께 자몽 주스를 마셔도 메트포르민의 혈중 농도나 혈당 조절 효과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메트포르민 드시는 분들은 자몽을 적당히 드셔도 괜찮아요. 물론 당분이 많으니까 혈당 관리 차원에서는 양을 조절하셔야겠지만요. 하지만 레파글리나이드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약은 식전에 드시는 혈당 강화제인데 자몽과 함께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2003년 연구에서 레파글리나이드를 복용한 사람들이 자몽 주스 200ml를 함께 마셨더니 약물의 혈중 농도가 무려 3.6배나 증가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레파글리나이드의 상품명은 프란딘이에요. 혹시 이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자몽은 정말 피해주세요. 자몽 주스는 물론이고 자몽이 들어간 음료수, 자몽청, 자몽차도 다 피하는 게 좋아요. 글리메피리드, 글리클라지드, 글리벤클라미드 같은 설포니루레악의 약물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약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혈당을 낮춰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건 혈당을 추가로 낮추는 보충제들이에요. 시나몬이 대표적이에요. 시나몬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를 보면 하루 1-3g의 시나몬을 12주간 복용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24mg/dl 정도 감소했어요. 문제는 설포니루레아 약물과 시나몬을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더욱 위험해요. 집네마 실베스트레라는 허브도 조심해야 해요. 이건 설탕 파괴자라고 불리는 허브인데 정말로 혈당을 꽤 많이 낮춰요. 연구에 따르면 하루 400mg을 복용했을 때 HbA1c가 0.4% 정도 감소했어요. 베르베린도 마찬가지예요. 베르베린은 메트포르민과 비슷한 기전으로 혈당을 낮춰요. 하루 1500mg을 복용했을 때 메트포르민 1500mg과 비슷한 혈당 강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이런 보충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뇨약과 함께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해요. 아카보스나 보글리보스 같은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약들은 탄수화물의 소화를 늦춰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의할 점은 식이섬유가 너무 많은 음식이에요. 약 자체가 이미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는데 식이섬유까지 많으면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차전자피, 글루코만단 같은 식이섬유 보충제를 드실 때는 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같은 SGLT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이 약들은 신장에서 포도당 재흡수를 막아서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방식이에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할 건 탈수예요. 약 자체가 이미 소변량을 늘리는데 이뇨 효과가 있는 허브차나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탈수 위험이 높아져요. 민들레차, 옥수수 수염차, 히비스커스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차들을 좋아하신다면 물을 더 많이 드시고 어지러움이나 갈증이 심해지면 바로 의사와 상의하세요.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음식 궁합을 신경 써야 해요. 특히 혈당 지수가 예측하기 어려운 음식들이요. 예를 들어 파인애플이나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은 당분이 많으면서도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당 패턴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런 과일을 드실 때는 평소보다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해 보세요. 알로에 베라 주스도 주의하세요. 알로에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인슐린과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새로운 음식이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딱 30초만 투자해서 이 과정을 거쳐보세요. 먼저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 약 이름을 확인해 보세요. 와파린, 쿠마딘이라고 적혀 있다면 비타민 K 일관성이 중요한 그룹이에요. 아픽사반, 엘리퀴스, 리바록사반, 자렐토, 다비가트란, 프라닥사, 에독사반, 릭시아나라고 적혀 있다면 DOAC 그룹이에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메트포르민, 글루코파지, 다이아백스면 메트포르민 그룹이에요. 레파글리나이드, 프란딘이면 고위험 그룹이고요. 글리메피리드, 아마릴, 글리클라지드, 다이아미크론이면 설포니루레아 그룹이에요. 약 이름이 헷갈리시면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를 확인하시거나 약사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드실 음식이나 보충제를 체크해보세요. 자몽 관련된 건 다 체크하세요. 자몽 그 자체는 물론이고 자몽 주스, 자몽이 들어간 스무디, 자몽, 청, 자몽 에이드 같은 것들도 다 포함이에요. 보충제로는 오메가3 몇 그램인지, 비타민 E는 몇 IU인지, 징고빌로바는 몇 밀리그램인지 확인하세요. 용량이 중요해요. 허브차나 건강차도 체크하세요. 세인트 존스워트가 들어간 차, 시나몬이 많이 들어간 차, 알로에 주스, 크랜베리 주스 같은 것들이요. 새로 시작하려는 보충제가 있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요즘 멀티비타민에도 생각보다 많은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본인의 약물에 맞는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이라면 비타민 K 섭취의 일관성을 유지하세요. 블루베리도 매일 비슷한 양으로 드세요. 새로운 잎채소를 시작하신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INR 수치를 더 자주 체크하세요. 크랜베리는 완전히 금지는 아니지만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고 INR 변화를 관찰하세요. 고용량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DOAC를 드시는 분이라면 세인트 존스워트는 절대 피하세요. 이건 협상 불가예요. 자몽은 적당량은 괜찮지만 주스로 많이 드시는 건 피하세요. 하루 한 개 정도는 괜찮아요. 고용량 오메가3나 비타민 E를 새로 시작하신다면 출혈 관련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당뇨약별로 말씀드리면 메트포르민은 자몽 걱정 없어요. 당분 많은 과일은 혈당 관리 차원에서 조절하셔야 해요. 레파글리나이드는 자몽 완전 금지예요. 이것도 협상 불가입니다. 설포니루레아는 혈당 낮추는 보충제인 시나몬, 집네마, 베르베린 병용 시 저혈당을 주의하세요. SGLT 억제제는 이뇨작용 허브차 과량 섭취 주의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하세요. 타이밍도 조절해보세요. 같은 음식이나 보충제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할 때 주말이나 며칠 여유가 있는 때를 선택하세요.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새로운 혈당 낮추는 보충제를 시작할 때 식사량이 일정한 날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보충제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말씀은 새로운 보충제나
건강식품을 시작하실 때는 일단 반 용량부터 시작하세요. 며칠 드셔보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한 후에 정량으로 늘리시는 거예요. 응급상황 대처법도 알아두세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이 평소보다 멍이 쉽게 들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코피가 자주 나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의식이 흐려진다면 저혈당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시 당분을 섭취하시고 1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응급실로 가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70mg/dl 이하로 나왔을 때 즉시 조치를 취하시고 측정기가 없더라도 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당분부터 섭취하세요. 이론만 알면 뭐해요?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서 헷갈리잖아요. 실제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와파린 복용 중인 김할머니 이야기예요. 김할머니는 심방세동으로 와파린을 5mg씩 매일 드세요. 평소 INR이 2.3 정도로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손녀가 할머니 건강에 좋다고 블루베리를 한 박스 사다 줬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루베리를 완전히 안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반 컵, 그러니까 80g 정도씩 매일 일정하게 드세요. 처음 일주일은 INR을 좀 더 자주 체크해 보시고 수치가 안정되면 그 양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예요. 만약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 INR이 2.3이었는데 블루베리를 드신 후 2.0으로 떨어졌다면 와파린 용량을 약간 늘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다음은 리바록사반 복용 중인 박할아버지 케이스예요. 박할아버지는 심방세동으로 리바록사반 20mg을 매일 드세요. 평소 오메가3를 드시고 싶어 하셨는데 출혈 위험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용량의 오메가3, 그러니까 하루 1-2g 정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작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하루 1g으로 시작해서 2주 정도 드셔보시고 멍이 잘 들거나 잇몸 출혈 같은 증상이 없으면 유지하시면 돼요. 만약 고용량 EPA, 그러니까 하루 4g 이상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메트포르민과 글리클라지드를 함께 복용 중인 이 할머니 케이스도 볼게요. 이 할머니는 시나몬 캡슐을 드시고 싶어 하세요. 시나몬이 혈당에 좋다는 얘기를 들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트포르민은 시나몬과 상호작용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글리클라지드가 문제예요. 글리클라지드는 설포닐우레아계 약물이라서 시나몬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는 시나몬을 드시려면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시라고 권해드릴 거예요. 하루 3-4번 정도, 특히 식전과 식후 이 시간에 혈당을 측정해보세요. 그리고 시나몬은 하루 500mg 정도의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와파린 먹는데 녹즙 마셔도 되나요? 녹즙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케일이나 시금치가 주재료라면 비타민 K가 많아서 주의해야 해요. 하지만 완전히 못 드시는 건 아니고 매일 같은 양을 드시면 돼요. 처음에는 반 컵부터 시작해서 INR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이랑 자몽이 안 좋다던데 항응고제도 마찬가지인가요? 혈압약 중에서도 칼슘 채널 차단제는 자몽과 상호작용이 있어요. 하지만 와파린은 자몽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없어요. DOAC은 자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적당량은 괜찮아요. 당뇨약 먹으면서 단백질 파우더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인 유청 단백질이나 카제인 단백질은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혈당 조절을 위한 특수 성분이 들어간 단백질 파우더는 주의하세요. 크롬, 바나듐, 알파리포산 같은 성분들이 혈당을 추가로 낮출 수 있거든요. 홍삼이나 인삼은 어떤가요? 홍삼과 인삼은 혈당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저혈당 주의하시고 항응고제 드시는 분들은 일부 연구에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으니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비타민 D는 괜찮나요? 비타민 D는 대부분의 약물과 큰 상호작용이 없어요. 하지만 고용량 비타민 D를 드실 때는 칼슘 흡수가 늘어나서 신장결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이뇨제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마그네슘 보충제는 어떤가요? 마그네슘은 혈압약의 효과를 약간 증강시킬 수 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으니 고용량 마그네슘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혈압을 더 자주 체크해 보세요. 특히 ACE 억제제나 ARB를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세요. 코엔자임 Q10은 괜찮나요? 코큐텐은 대부분 안전해요. 하지만 와파린과 함께 복용할 때는 INR이 약간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코큐텐을 시작하시면 아이의 날을 좀 더 자주 체크해 보세요. 강황이나 커큐민은 어떤가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지만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을 약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고용량 커큐민 보충제를 드실 때는 주의하세요.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의 강황은 문제 없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괜찮나요? 대부분의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해요. 하지만 일부 균주는 비타민 K를 생산할 수 있어서 와파린 복용자는 처음 시작할 때 아이의 날을 더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녹차나 홍차는 어떤가요? 녹차에는 약간의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하루 2-3잔 정도는 문제 없지만 진한 녹차를 하루 종일 마시시는 건 피하세요. 홍차는 비타민 K가 거의 없어서 와파린 복용자도 자유롭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새로 시도하기 전에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 음식이 내 약과 상호작용한다는 확실한 정보가 있나?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피하거나 의사와 상의하세요. 불확실하다면 소량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보다 많은 양을 갑자기 먹게 되나? 갑작스러운 변화는 위험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섭취량의 급격한 변화를 피해야 해요. 이 보충제의 용량이 일반적인 권장량보다 많나? 고용량 보충제는 상호작용 위험이 높아요. 포장지에 적힌 권장량의 2배 이상이라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내가 복용 중인 약이 여러 개인가? 약이 많을수록 상호작용 위험이 높아져요. 5개 이상의 약을 드신다면 새로운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세요. 최근에 약 용량이 바뀌었나? 약 용량이 바뀐 지 한 달 이내라면 새로운 보충제나 식품을 시작하지 마세요. 일단 약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은 복용 약물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을 적어놓고 새로운 음식이나 보충제를 시작할 때마다 이 리스트를 확인하는 거예요. 병원 갈 때도 이 리스트를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살 때도 이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감기약이나 소화제도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스피린이 들어간 감기약은 항응고제 복용자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건강기능식품들은 여러 성분을 복합적으로 넣는 경우가 많아요. 멀티비타민 하나에도 비타민 E, 징고빌로바, 마그네슘, 오메가3가 다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각각의 용량이 적더라도 합쳐지면 영향이 클 수 있어요. 혹시 해외 직구로 보충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더욱 조심하세요. 해외 제품은 우리나라 기준과 성분 표시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FDA 승인이 안 된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추천하는 보충제도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계절별로 주의사항도 있어요. 여름에는 수분 손실이 많아서 SGLT 억제제 복용자들이 탈수에 더 주의해야 해요. 겨울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 있는데 고용량 비타민 D 보충제를 갑자기 시작하지 마시고 단계적으로 늘려가세요. 명절 때도 조심하세요. 평소 안 먹던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특히 나물류가 많은 한식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을 수 있어요. 와파린 복용자는 명절 음식을 드신 후 며칠간 아이의 날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현지 음식을 시도하기 전에 주요 성분을 확인해보세요.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에서는 허브나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약국에서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도 알려드릴게요. 이 약이 제가 드시는 와파린이나 당뇨약과 상호작용하나요? 복용 시간을 조절해야 하나요? 주의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용량을 조절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미리 준비해서 약사님께 물어보시면 훨씬 안전하게 약을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 검진 때 의사 선생님께도 꼭 말씀드리세요. 요즘 새로 시작한 보충제나 건강식품이 있어요. 평소와 다른 음식을 먹고 있어요. 건강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런 정보들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검사 수치를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서가 돼요. 혈액 검사 결과를 받으실 때도 이전 결과와 비교해 보세요. 아이의 날이나 혈당 수치가 평소와 많이 다르다면 최근에 바뀐 식습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새로 시작한 보충제나 음식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을 드신다고 해서 맛있는 음식을 포기하거나
건강에 좋은 보충제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똑똑하게 드시는 거예요. 본인의 약을 정확히 알고 새로운 음식이나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파트너예요. 건강한 식생활과 안전한 약물 복용,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30초 체크리스트만 습관화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내 약 확인하고, 오늘 먹을 것 체크하고, 원칙 적용하고, 타이밍 조절하는 거예요. 이 과정만 거치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블루베리는 적정량을 일관되게 드시면 괜찮아요. 문제는 약과 음식, 보충제의 조합과 급격한 식단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음식이나 보충제를 드시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약은 뭐고, 이 음식은 안전한가?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닌가?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약을 드시는지, 어떤 음식이 궁금한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